자, 세 번째, 세포 내 정보의 흐름. 우리 지난 시간에 활동했던 거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DNA 유전 정보와 생명 활동. 첫 번째, 유전자.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유전 물질은 핵 속에 들어있는 뭐다? DNA로 되어 있죠. 그렇죠? DNA고요. 자, DNA에서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 부분을 우리가 유전자라고 부르죠. 유전자. 전체가 DNA 전체가 다 유전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유전자에 들어있는 정보는 단백질과 그리고 RNA 합성에 관한 정보가 들어있는 DNA 부분을 우리가 유전자라고 한다. 자, 여기 그림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세포의 핵 안에 염색체가 있고요. 그 염색체는 두 개의 염색 분체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염색체는 염색사가 응축한 형태다. 그러니까 자, DNA는 염색사라고 이 말의 뜻은 염색이 되는 실이란 뜻이에요. 근데 실이 너무 가늘어서 현미경으로는 거의 안 보여요. 그래서 얘가 염색체의 모습이 돼야 보이는데 걔는 세포가 분열할 때 응축을 하면 저렇게 X자 모양의 염색체의 모습을 갖추게 돼요. 자, 얘가 응축을 해야만 보이게 된다. 이 응축은 언제 하냐? 분열 시에. 세포 분열을 할 때 우리가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염색사는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유전물질인 DNA가 있고 또 하나는 그걸 감아주는 단백질, 히스톤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요 단백질 있죠? 요 단백질이 히스톤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이 DNA가 그냥 핵 속에 풀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히스톤 단백질에 잘 감겨서 포장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얘네가 더 응축이 돼서 염색체를 이루게 된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염색사라고 하는 거는 생명 활동을 할 때는 평상시에는 좀 풀어져 있어. 그랬다가 언제 얘네가 염색체가 되냐면 분열할 때거든. 그럼 분열할 때 얘네가 왜 염색체가 응축을 하게 될까? 얘네가 고도로 그 응축을 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 바로 이동의 편리함이 있겠지. 우리가 여러분들 컴퓨터 폴더에 한 몇백 가지가 그냥 그 바탕화면에 막 풀어져 있다가 얘를 만약에 우리가 컨시컨브이에서 다른 그 하드로 옮기고 싶어. 백업을 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적어도 폴더 몇 개로 좀 분류를 해서 줄인 다음에 컨시컨브이 하는 게 좋겠죠. 그쵸? 이 염색체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리고 이 유전물질 DNA 중에서 일부분, 단백질과 RNA에 대한 정보가 있는 부분을 우리가 유전자라고 한다 그랬지, 그치? 밑에 이어서 볼게요. 자, DNA는 단백질과 결합을 하고 있고 분열하는 세포에서는 응축되어서 염색체가 된다. 자, 하나의 유전자는 DNA의 특정 부분에 위치해. 자, 여기 보면은 DNA 그치? 특정 부분에 위치하고 DNA 이중 나선 중에서 한쪽 가닥만 의미 있는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 이 한쪽 가닥으로부터 우리가 나중에 RNA를 전사하게 되지, 그치? 여기서 이 가닥을 우리가 주형 가닥이라고 하죠. RNA로 전사되는 가닥. 여기는 좀 쓰여지다가 마른 것 같네. RNA로 전사가 된다. 자, 여러분들 요 부분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각 유전자에는 단백질 또는 RNA에 대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 자, 위에서 얘기했고요. 유전자와 단백질, 각 유전자에는 4가지 종류의 염기, DNA죠. 요 유전자가 DNA로 구성되어 있잖아. 이 DNA에는 염기가 총 4가지 종류가 있지. 염기 A, T,
GC. 각각 아데닌,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 그 다음에 이 배열 순서에 따라서 단백질의 20종류 아미노산 배열 순서가 저장이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 DNA와 단백질이 있으면은 여기에 문자는 DNA의 염기로 구성되어 있지, 그렇지? A, T, G, C 네 가지 염기로 구성되어 있고 네 가지 염기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단백질은 아미노산 20종류로 되어 있지, 그렇지? 그러면 이거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정보는 얘는 DNA 염기 서열이고 단백질은 아미노산 서열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보가 여기서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 자, 그러면 이동 과정을 좀 같이 볼게요. 자, 유전 정보의 발현, 생명 중심 원리. 자, DNA 속의 유전자로부터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방법. 유전자로부터 단백질로의 정보 흐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생명 중심 원리. 자, 얘를 영어로 하면 센트럴 도그마예요. 도그마라고 하는 거는 어떤 뭐 현상이나 설명을 이제 현상에 대해서 지배적으로 나타내는 이런 것들을 원리를 우리가 도그마라고 부릅니다. DNA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는 전사 과정을 통해서 RNA로 전달이 되고 전달된 RNA를 이용해서 번역 과정을 통해서 단백질을 만들게 된다. 자, 이 그림을 교과서에도 있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 한번 같이 볼게요. DNA로부터 RNA 단백질로 이동하게 되는데 하나씩 좀 뜯어서 볼게요. 첫 번째, DNA에는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데 이 유전 정보는 한번 만들어지고 나서 세포, 하나의 세포만 계속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포가 나중에 분열할 때 2개가 되고 4개가 되고 8개가 되고 점점 세포 분열하면서 세포의 숫자를 늘려나가게 되잖아. 그러면 분열이 끝난 세포도 역시 똑같은 유전 정보를 가지고 생명 활동을 있으려면 이 DNA의 유전 정보를 복제할 수 있어야 되겠지. 컨시컨브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DNA는 스스로 이제 복제가 돼야 된다. 물론 이건 DNA 혼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이 복제를 도와주는 효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DNA로부터 RNA로 전사가 일어나게 되죠. 전사. 이때 RNA 합성이 일어나게 되고 유전 정보가 이동하게 된다. 자, 이것은 어디서 일어난다? 이것은 진핵세포에서는 핵에서 일어나게 된다. 그 다음에 RNA에서 단백질로 이제 RNA가 세포질로 빠져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 세포질에 빠져나온 RNA를 리보솜이 인식을 해서 거기에 있는 RNA 염기 서열을 읽어내면서 거기에 해당하는 코돈에 맞는 아미노산을 가지고 와서 이제 연결을 해주게 되죠. 자, 이건 어디서 일어난다? 세포질에서 일어난다. 자, 유전 정보의 저장은 유전자를 이루는 DNA 염기 서열에 저장되어 있고, 자, 이 과정을 보면 DNA 그 가닥, 2개의 가닥 중에서 한 가닥만 이용된다 그랬지, 그것을 우리가 주형 가닥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이 주형이라고 하는 말은 틀이란 뜻이야, 틀. 여러분들 혹시 붕어빵이나 풀빵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사 먹을 때 보면은 붕어빵을 찍어내는 그 틀 있지? 그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주형이 그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염기 서열이 쭉 있으면은 이 DNA에 있는 염기 서열을 우리가 그 DNA를 코드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뒤에 나오는 코돈이 3개가 하나의 코돈,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게 되잖아. 그래서 이 DNA에서도 3개의 염기를 묶어가지고 트리플렛 코드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자,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뭐라고 적혀있냐면 3염기 조합이라고 적혀있어요.
이렇게 코드로 되어 있는 DNA 가닥이 있고 이걸 틀로 해서 전사를 하게 되지, 그치? 전사를 하게 되면 이제 RNA, 그 중에서도 mRNA의 형태로 상보적인 형태로 오게 되지, 그치? 선생님이 어제도 얘기했지만 두 개의 DNA 가닥 중에서 주형으로 사용하는 DNA 가닥은 RNA와 상보적인 결합을 하는 것이지 그 RNA와 염기서열이 유사한 가닥이 아니에요. 유사한 가닥은 이 반대 가닥에 있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서 mRNA에서 3개씩, 세 개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코돈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코돈. 그리고 이 코돈에 지정되어 있는 아미노산의 종류가 있고 그래서 그 코돈에 해당하는 아미노산이 1:1 대응으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미노산이 오고 나면 자기들끼리 저절로 붙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동화 과정이란 말이야. 동화 과정은 우리가 지난번에 효소에서 배웠듯이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는 반응이고 역시 이것도 효소가 필요한 과정이거든요. 그럼 이 과정을 누가 만들어주냐? 이걸 바로 리보솜이 해주는 거야. 자, 리보솜으로 들어온 순서대로 들어온 아미노산의 펩타이드 결합을 만들어주는데 이거를 리보솜이 해주는 거야. 자, 이렇게 만들어진 단백질은 DNA에 어떤 트리플렛 코드가 있냐, 유전자의 염기서열이 어떻게 되어 있냐에 따라서 당연히 RNA 서열이 달라지고 그거로부터 만들어지는 아미노산 서열이 달라지겠지, 단백질에. 그러면 다양한 단백질들이 만들어질 수 있고 그 단백질들의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형질을 가진 세포들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밑에서 또 이제 복습하겠습니다. 가로 채울게요. 유전 정보의 전달과 발현. 자, DNA 한쪽 가닥을 주형으로 해서 상보적인 서열을 가는 RNA가 합성되는 것, 얘는 전사죠. 전사. 그리고 DNA 유전 정보가 땡땡으로 전달된다. RNA로 전달되죠. 좀 추가적으로 쓰면 얘는 mRNA라고 부른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전사된 것이 아미노산으로 이동하는 것, 번역이죠, 번역. 전사된 RNA가 땡땡에 결합한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 리보솜에 결합을 합니다. 그리고 RNA의 코돈이 지정하는 땡땡땡이 리보솜으로 운반된다. 요거를 이제 아미노산이죠.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그 RNA의 종류 해가지고 3가지 이야기 했었잖아. 그치? mRNA, rRNA, tRNA 있었다 그랬지? 이때 리보솜으로 요 운반하는 애 있잖아. 이거는 리보솜이 직접 가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 리보솜으로 아미노산을 운반하는 RNA가 따로 있어요. 얘는 여기 바로 tRNA. 교과서에는 없어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생원 생투 가면 배우게 되는데 미리 좀 구분해서 이렇게 알려줄게요. 그래서 리보솜의 역할이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아미노산 사이에 펩타이드 결합을 만들어주는 거다. 형성돼서 이제 단백질이 합성이 된다. 그러면 형질 발현이라는 건 뭐냐? 이렇게 만들어진 단백질들이 각각 다양한 그 기능들을 하는 건데 선생님이 만든 요 PDF에는 조금 떨어져 있으니까 이어서 볼게요. 자,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기능을 가지는 효소와 그 다음에 호르몬의 주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효소와 호르몬들이 특별한 기능을 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이미 배워서 알고 있고요. 단백질의 기능을 통해서 생물의 뭐가 결정된다, 발현된다, 형질이 결정되고 발현된다. 이 형질이라고 하는 거는 형태와 성질이라고 보면 돼요. 유전 공부를 하면 형질이라고 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유전자 이상과 유전질환. 우리 지난번에 그 활동했을 때 여러분들이 서로 각각 DNA를 복제하는 효소, RNA를 전사하는 효소, 그 다음에 리보솜 효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한 명씩 맡아가면서 정보 전달을 해봤잖아. 근데 거기서 분명히 어땠어?
오차가 생기게 되지, 오류가 생기게 되지. 그치? 그러면 이러한 오류가 만약에 DNA에서 복제되는 과정에 일어나게 되면 걔는 영구적으로 그 DNA에 남게 되죠. 왜냐면 그걸 틀로 해서 또 반대 가닥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 자, 그래서 이렇게 유전자의 DNA 상의 이상이 생기는 우리가 유전자 돌연변이라고 합니다. 유전자의 본체인 DNA의 염기 서열이 변하는 거야. 이거는 뭐 작게는 하나가 바뀔 수도 있고 크게는 뭐 여러 개의 DNA 서열이 한 번에 바뀔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없어지거나. 자, DNA 유전자 돌연변이는 대개 열성 유전자에 의한 것이다. 자, 열성과 우성과 열성. 자, 우성과 열성. 자, 요걸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우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월하고, 열성이라고 하는 건 열등한 것이 아니라, 우성은, 자, 잡종인 경우, 잡종에서, 잡종세포에서, 잠깐, 잡종에서 할게요. 잡종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 발현된 형질을 우리가 우성이라고 해요. 열성이라고 하는 건 잡종에서 감춰지는, 드러나지 않는 형질. 자,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혐아리가 되는 혐아리. 자, 혐아리. 자, 여러분들 지금 당장 이제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혐아리를 한번 해보세요. 혐아리가 되는 학생이 있고 안 되는 학생이 있어. 그러면 혐아리가 되는 이 유전자형을 자, 라지 T라고 하고 안 되는 걸 우리가 스몰 t라고 해볼게요. 자, 얘는 되는 형태고 얘는 안 되는 형태야. 그러면 우리가 이 해당 유전자를 엄마한테 하나 아빠한테 하나씩 받게 되는데 그러면 가능한 조합은 이렇게 가능하겠지. 그치? 이렇게 가능하단 말이야. 자, 이때 라지 T를 가진 사람은 혐아리가 가능해요. 반면에 스몰 T를 가지면 혐아리가 안 됩니다. 그러면 요 가운데 하나씩 나눠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혐아리에서는 두 개를 다 가졌을 경우에는 혐아리가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잡종 세포를 보고 나서 얘가 혐아리가 되기 때문에 이 되는 것을 우리가 우성이라고 하고 안 되는 걸 열성, 감춰지는 성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유전자 돌연변이는 대개 열성 유전자에 의한 것이 많다. 하지만 우성에 의한 것도 있긴 있어요. 자, 보면은 봐봐. 만약에 라지 T와 스몰 T가 동일한 비율로 나타난다고 했을 때 이 잡종인 라지 T, 스몰 T를 가진 사람이 어떤 형태를 갖느냐에 따라서 이 유전병이 많아지냐 적어지냐를 결정할 수도 있겠지. 그치? 그래서 열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유전자 돌연변이는 이제 생명체에게 생존에 득이 되는 경우보다는 해로운 경우가 좀 더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열성 유전인 경우에 좀 더 생존에 조금 덜 불리한 그런 방식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이제 진화의 결과예요. 어떻게 보면. 자,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한 유전질환, 우리 이제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배웠지, 그치? 헤모글로빈의 유전자 이상으로 헤모글로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중에 하나가 바뀌는 거야, 그치? DNA 염기서열이 하나 바뀌니까 그걸로 인해서 RNA 염기서열이 바뀌게 되고 그 코돈이 바뀌게 되니 그 코돈이 지정하는 아미노산이 하나 달라지게 되는데 대부분 이렇게 바뀔 경우에는 같은 아미노산으로 바뀌거나 아니면 바뀌더라도 큰 기능상의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같은 경우에는 그 영향이 큰 경우지, 그치? 그래서 비정상적인 헤모글로빈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헤모글로빈들이 서로 응집을 하게 돼서 원래 정상적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예쁜 모양의 적혈구가 아니라 이게 이제 난 모양으로 이렇게 찌그러져서 만들어지게 되지. 그치? 그럼 얘가 산소 운반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니까 악성 빈혈이 일어나게 되고 또한 이 난 모양 적혈구 같은 경우에는 모세혈관을 잘 통과하지 못하고
얘를 막게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염증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고 심장이나 뇌같이 장기의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어서 오래 생존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이제 한 세 가지 종류가 더 나와 있는데 페닐케톤요증은 교과서에서 한번 얘기했었어요. 그렇죠? 페닐알라닌을 타이로신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으로 이제 전환을 해서 우리 몸에서 이용을 하는데 이 효소가 망가지는 거야. 유전자 이상이 생겨서. 그래서 이 페닐알라닌이라고 하는 물질이 축적되는데 이 축적된 페닐알라닌이 우리 중추신경계, 뇌에 손상을 시켜서 지적장애나 간질 같은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페닐케톤요증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낭성 섬유증. 자, 얘는 낭성 섬유증 또는 낭포성 섬유증이라고 불러요. 낭포성 섬유증. 같은 말이에요. 자, 얘는 뭐냐면은 우리 그 몸에는 안쪽 부분에 이 바깥에는 우리가 피부로 덮여 있고 이 안쪽 부분 뭐 입과 그 다음에 식도, 기도, 그 다음에 뭐 기관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공기 중에 노출이 돼 있는 거예요. 안쪽에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 노출되어 있는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점액을 만들어내요. 점막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 점막 세포에서 점액을 만들어낼 때 이것을 이제 농도 조절을 하는 막 단백질이 있어. 우리 그 세포막에는 단백질이 있다 그랬잖아. 그 단백질로 이온들이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 막 단백질이 고장난 거야. 이 막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유전자가 망가진 거지. 그래서 이 기관에서 과도한 점액이 분비가 되고 이 점액질이 축적이 돼가지고 굉장히 끈적끈적해지게 돼서 이제 숨쉬기도 어렵고 기관지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점막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해주기 때문에 세균 감염이나 이런 것들이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굉장히 괴로운 유전병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헌팅턴 무도병. 자, 얘가 아까 얘기했던 이 위에 세 가지는 다 열성 유전인데 얘만 우성 유전이에요. 즉 유전병에 관련된 유전자를 하나만 갖더라도 발현이 되게 돼요. 자, 얘는 이제 신경계가 퇴화해서 몸의 움직임을 통제할 수 없고 기억력과 판단력이 감퇴되는 어떻게 보면 그 알츠하이머하고 비슷해 보이는데 또 다른 차별점이 있다면 헌팅턴 무도병이잖아. 이 무도는 우리가 뭐 태권도 유도할 때 무도가 아니라 춤을 의미하는 무도예요. 그래서 이 헌팅턴 무도병에 걸린 환자들은 본인도 모르게 팔이 또는 다리가 몸이 막 움직이게 돼요. 그 모습이 마치 춤을 추는 것과 비슷하다고 해서 헌팅턴 무도병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그냥 우스꽝스럽게만 볼 수 있는 그런 춤이 아니고 사실은 이제 신경계가 퇴화되고 이 환자가 본인의 이 근육이나 이런 것들을 본인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가 없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억력과 판단력이 감퇴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결국에는 이 호흡이나 이런 것도 호흡이나 소화 이런 것들도 다 신경세포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신경세포들까지 다 점점 사멸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호흡 중지로 죽게 돼요. 근데 이렇게 치명적인 질병이 왜 없어지지 않고 계속 유전이 되냐면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중년 이후지. 이게 보통 40세 이후 정도에 발병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커갈 때쯤 대부분 그 아이가 이제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에 그 부모님이 이상한 이제 증상을 보여서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본인이 헌팅턴 무도병 유전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렸을 때 알 수 있게 되죠. 저 정도로 한번 좀 소개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거는 그래도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자, 요거에 대한 특징들을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